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뉴스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면 참 하늘이 노랗습니다. 나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믿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 임대인을 믿고 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집에 담보 가치를 믿고 돈을 전세금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보면 이 전세금을 거의 못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돈 1, 2천이라도 떼어먹히는 경우가 있죠. 참 이게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잘 살다가 한순간에 그냥 월세 좀 안 좋은 거의 뭐 반지하나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이런 경매 통지서를 받고 다급하게 등기부를 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그 등기부에 나온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그 결과 내가 배당받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문제는 지금 남는 걸로 보여도 결국 나중에 경매 법원에서 행한 감정 결과를 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아니면 전세 계약할 때 알고 있던 시세와 크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가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순위 근저당권 대출을 해줄 때 그러니까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 탁상 감정을 하죠. 그 집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좀 많이 해주기 위해서 부풀려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가 좀 높고 그에 반면 경매 절차에서 감정을 할 때는 시세 감정을 하긴 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시세를 거의 뭐 요즘 들어서는 100% 현재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전 대출을 받을 때 행하는 감정 금액이 좀 높은 경우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냥 부풀리거나 아니면 짜고 감정인이나 뭐 은행이나 짜고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억짜리 집인데 감정가는 뭐 한 5억, 6억 이렇게 감정이 돼서 대출을 4억 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는 이 집의 시세를 4억이라고 감정하고 나는 4억에 전세금 들어갔는데 결국 선순위 근저당권에 밀려서 전세금을 거의 다 떼어먹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가장 간단한 거는 전세를 살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 거주하는 방법에는 집을 매수해서 사서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세 내고 사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전세가 있는데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겨주고 1년이든 2년이든 그 이상이든 그 집에서 월세를 안 내고 산다는 것이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집주인을 뭘 믿고 몇 억씩 주나요? 전세 사기처럼 돈을 떼일 염려도 있고 무엇보다 집의 매매 가격 근처에 돈을 줄 바에는 그냥 위치가 좀 덜 좋거나 크기가 작은 집을 아예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함부로 집을 샀다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 집이 안 팔려면 어떡하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주인만 손해보고 전세입자는 나는 뭐 전세입자니까 아무 위험 부담이 없나요? 그건 아니죠. 대부분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써버리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신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줍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임대인은 떨어진 만큼 부족한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메꿔서 임차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전세입자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세를 산다는 논리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전세를 살아야 된다. 물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전세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무조건 주소 알죠? 주소를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보셔가지고 을구에 적혀 있습니다.
을구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순위 근저당권은 내가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 잡혀있는 근저당권이죠. 이런 근저당권이 없다면 일단은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은행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잡은 거죠.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는데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의 거의 한 120% 정도를 최고액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의 원금을 당연히 그 담보권에서 보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자나 나중에 은행이 추심을 할 때 그 비용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 정도 빌려주면 넉넉하게 120%로 그 최고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대충 나오죠.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채권 최고액만큼 그만큼 집주인이 빚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부동산 한 3군데 정도 물어봐서 그 부동산 시세에 비춰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그 집 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최고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내가 집주인한테 주는 전세금 이상일 경우에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세를 현재 그 단지나 뭐 이런 데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가 될 때 감정 가격을 그 시세로 보셔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매 절차에서 한 번이나 2번 정도 유찰될 걸 감안해서 현재 시세의 한 70%에서 80% 선을 그 집 시세로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30% 정도 깎이죠. 그리고 결국 내가 나중에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는 낙찰자가 낸 돈에서 그 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으면 전세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 집 시세라는 것은 결국 경매법원에서 낙찰자가 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돈은.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집이 경매에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세금이 싸도 들어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주인의 세금이라는 복병도 있습니다. 세금은 선순위 근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얼마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임차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실무상 솔직히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임대인에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현재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빌라왕들 있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만세 부른 이유가 결국 종부세였어요. 종부세.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부세가 뭐 몇 천만 원씩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10개인데 이 사람이 집을 어디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지, 종부세가 얼마가 있는지 그 임차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세 빌라왕들에 의해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기부에 신탁이란 단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걸으세요. 걸으시는 게 가장 머리도 안 아프고 편합니다. 여기서 신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탁이란 그 집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현재 신탁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 집의 소유자는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어디 신탁사, 이런 신탁사 회사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된 부동산은 그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탁사 말고 신탁사 또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지금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그 전세계약은 대외적으로 볼 때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탁사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런 전후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나가라,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들 있는 사태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상의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당합니다. 전세상의 체크리스트는 뭐뭐 있다. 솔직히 그런 거 다 언제 확인하나요?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개사들도 막 푸시하고 임대인은 자기 믿으라 그러고 이제 임차인은 빨리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면은 대충 맞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니 이런 거 솔직히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다 하더라도 정확하지도 않고 머리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를 살지 않거나 그냥 월세를 사는 건데, 그런다 하더라도 전세를 살아야 된다 하시면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거 거르시고, 신탁되어 있는 거 무조건 그냥 거르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전세금이 다른 데보다 좀 싸다 싶은 건 그냥 거르시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